민중신학의 지금 한편으로는 초상이 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사가 났습니다. 1세대 주요 민중신학자들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초상이 났고, 그리고 저는 2세대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2세대, 3세대, 4세대 이 후배 민중신학자들이 또 생기고 있어서 경사하겠습니다. 어제 그 한신대학교에서 우리 고성희 박사도 발표를 하셨지만 잘했습니다. 어제 정말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개인의 민중성을 얘기를 많이 하셨구만요. 그 원고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도 고성희 박사도 한 50명 중에 한 분, 그러니까 발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연인은 한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한신대에서 민중신학 안병무 선생님 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민중신학 학술제를 해보는데 200명이나 모여가지고 교수급이 한 5, 60명, 그 다음에 젊은 연구자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 다 해서 한 2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을 보고 이거 대축제구나. 경사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3, 4세 신학들이 생긴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이렇게 보이고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뭐 주축으로 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선배로서 가서 보니까 참 대단한 경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가 어제 한신대학교 교정에서 수요일 교정에서 이제 했고 다음 주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신안군에서 이제 민중신학 학술제를 또 합니다. 제가 학술제란 제란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축제라는 기분으로 학술회의 이렇게 하지 않고 제라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학술을 학술제 축제적인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쓰고 비화성이지만 그래도 갖다 내놓고 그래도 듣는 사람들 또 들으면서 이게 해놓은 그 수학을 펼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축제에 속합니다. 일종의 한 단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발표자도 하지만 또 듣는 사람들도 하는 그게 축제적인 하지만 뭔가 너무 즐거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학술제를 저는 그래서 즐거운 행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행사도 아니고 물론 논쟁하는 것도 즐거움이죠.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세대 민주신학자들이 서광선, 김용복 이 두 분이 올해 차례로 돌아가셔가지고 3, 4월에 1세대 주요 민중신학자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제가 끼어 있습니다. 이제 70이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슬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퍼하지 않고 희망 속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서광선, 김용복 이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이 글 쓸 때 며칠 전에 김용복 박사의 사모님 마리온 여사를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독일 마인츠 대학교의 폴커 퀴스터 교수가 함께 했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김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 나온 얘기 중에 김용복 박사님이 꿈꾸는 소년이다라는 얘기에 김용복 박사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또 비판도 하냐면은 비현실주의자다.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많이 비판하는데 마리온 여사는 그 말을 언급하면서 김용복 박사님처럼 아이디얼리즘을
이상주의가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아이디얼리즘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김호 박사님은 비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문안교회 출신인데, 예장 세문안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에 저희가 젊었을 때에 우리 세문안교회 대학생부가 엄청난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민주화 운동 참여할 때 그 대표적으로 우리 선배 노릇을 한 분이 서경석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서경석 목사 지금은 굉장히 우파로 빠져가지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 있죠. 하지만 제가 서경석 목사를 좋아했습니다. 저보다 한 5년 선배인데 좋아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닥불, 그분은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대학생 시절에 그 서경석 목사는 벌써 이미 졸업을 했죠. 그래서 해군 장교로 갔었는데 그 모닥불 피우는 자리에서 서경석 목사가 뭐라 하냐면 일장 연설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연설을 잘 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딱딱한 말씀을 잘하는데 우리의 이상주의의 불꽃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상주의, 우리는 이상주의를 가져야겠다. 꿈을 항상 꿔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 나중에 서경석 목사는 현실주의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타협을 많이 했죠. 현실주의자로서. 그래서 이상주의, 우리 김영복 선생님은 이상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갑니다. 마을신학과, 민중신학과, 마을목회. 이게 상당히 생소한 관계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도 민중이 있는 곳은 역시 마을이고 특히 농촌 마을이고 그리고 우리가 민중을 정리했을 때 엘리트 계급만 제외한 최고의 상층부 권력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우리가 민중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다 민중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글에 쓴 것처럼 마을 목회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인간, 맞으면 마을 주민, 그 다음에 마을 주민을 살려주는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중신학도 인간의 문제와 자연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중신학이 인간의 문제만, 특히 노동자들, 농민들이 약자들의 문제만 했지만 이제는 약자들의 문제와 자연의 파괴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생각했고 그것을 가장 많이 천착한 분이 김영복 박사였습니다. 매우 상통하는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 목회는 민중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이런 걸 요청 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글을 쓰면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식량 문제, 인구 감소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수자원의 특히 공해 문제 이런 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너무 많이 버려서 온통 바다와 강 그리고 땅에 플라스틱 가루로 뒤덮여 있고 분말이 지금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해조물을 통해서 몸에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자연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인간미가 사라지고 외로움, 각박함, 소외감, 좌절감 특히 노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되는 농촌에서 더욱 절박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간의 좌절감이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한다는 것은 먼저 사람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행복 지수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게 하는
일이 바로 마을 목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체라는 주제고, 두 번째는 이야기, 언어라는 주제고, 세 번째가 생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조금 말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민주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체라고 감히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있을 신안에서 민중신학 학술제에 신안군의 자원도가 서남동 선생님의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신안군이 서남동 선생님을 기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서남동 기념 강좌를 국회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한 이유는 신안군청이 그걸 요구했어요. 이 민주신학사 서남동을 국회에서 좀 한번 해보자. 서삼석 의원이 또 그 신안군 출신 의원인데 거기서도 지원하고 신안군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김영복 선생님이 마지막 그 글을 보내주셨어요. 병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소강 선생님은 오셔가지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김영복 선생님이 그 당시 글을 저한테 인사말을 써서 보내줬는데 자료집 첫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글자가 너무 이상하게 문법이 틀리고 맞춤법이 틀려가지고 김 박사님이 이상해졌나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당일날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못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냐, 난 몰랐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글을 거의 맞으면 레코드 해가지고 그 풀어나가는 것이 었습니다. 레코드 그걸로 했던 것 같아요. 다 틀리고 제가 다 고쳐가지고 우리 머릿말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얽힌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남동 선생님은 자원도에서 태어났어요. 신안군. 그 김대중 선생은 하이도라고 자원도 밑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아주 더 멀리 떨어진 섬에 태어나셨고 자원도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안군에. 그래서 신안군이 요즘 핫한 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굉장히 투어도 많이 하고 많이 여행도 가시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자그마한 그 기념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념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휴식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학술제 마치면서 또 그 후 후속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영복 선생님이 21세기에는 글로벌한 시대다. 글로벌한 엠파이어, 제국이 있고 또 글로벌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있는 그런 속에서 민중은 이제 글로벌한 파워 앞에서 개별적 민중이랄까 또는 국가적 민중 가지고는 이 글로벌한 파워를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다. 김 박사님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민중신학에서 그러니까 소셜 바이오그래피 사회적 전기라는 말을 쓰셨다가 후반부 9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돌아가실 때까지는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자나 또는 국가적 범위 내에서의 민중의 힘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지구적으로 연결되는데 이 연결시키는 역시 그 작업은 역시 생명이라는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조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비오라는 말, 바이올로지에서 비오가 또 생명인데 그건 인간적 의미의 생명입니다. 사회적 의미에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오를 폴리스와 관계했다. 맞으면 폴리스, 맞으면 지역의 도시 국가를 우리가 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폴리스. 정치적인 그런 삶을 비오라고 얘기할 때 조에는 이제
생물학적, 그다음 물리학적 그런 생명, 유기체적 플러스 무기체적 생명, 이걸 조회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조회를 많이 사용하면서 조회그래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생명 전기. 내가 나중에 좀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자인 김영보 선생님은 생명신학자로 딱 가면서 조회그래피를 얘기하면서 조회 생명만이 진정한 주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분은 생명 자체가 모든 만물 속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의 기와 닮았습니다. 기. 그러니까 생명의 기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루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숨. 이런 그 개념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생명이 글로벌한 이러한 세력과 타나토스 그래피라고 하는, 타나토스가 죽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타나토스. 죽음과의 세력과의 싸움을 죄가 한다. 생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김 박사님이 좀 워낙 비주얼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역시 몸을 가져야 된다. 역시 주체는. 김 박사님은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는 유일한 주체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체는 몸을 가진 존재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고글의 주체와 마을 목회, 그러면 마을 목회의 주체는 누구인가? 당연히 남녀노소 방문한 마을 주민들이 다 주체입니다. 목회의 주체가 될 것이고, 목회자는 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이, 퍼실리테이터 또는 헬퍼이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주체자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주체이지 주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리더는 아니다. 주체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언어와 이야기에 의해서 형성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항상 컨스턴트하게 고정되어 있지만은 몸은 언어를 입고 주체화되기 때문에 언어를 잇는다. 우리가 이제 어려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아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주체가 되죠. 우리서 언어에는 이야기와 담론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 개념으로 언어라고 저는 일단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오는, 이 세상에서 오는 언어들이 늘 변화되기 때문에, 스토리하고 담론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에고는 다른 거죠. 자아와 에고는 좀 다릅니다. 에고는 좀 더 고정된 존재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체는 변화 시대와 사회 속에서 변화되죠. 특히 그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언어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신문, TV, 책, 이웃과의 대화 등등 이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 언어를 수용하고 언어의 내용을 받아들이죠.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정한 어떤 형태의 주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언어의 힘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어의 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정광훈 목사와 같은 그 우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것을 내 안에 수용하면 나는 극우적 주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을 주사파라고 부르고 북한 공산주의를 저주하는 호전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전태일 평전을 읽거나 마을 목회에 관한 글들을 읽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사람 뒤에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주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민주신학은 이야기 그리고 민담을 자주 말해왔습니다.
마을에 얽혀있는 민담이나 이야기, 혹은 민속춤, 마을의 춤, 그 마을 사람들을 그러한 것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 일정한 주체로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신학은 토착적, 향토적, 민중적인 신학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에도 그 마을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그것을 들려주는, 그러면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과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주체는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이제 몸에 대해서 좀 얘기하게 이야기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태환경 속에 있는 만물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몸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물체인 몸은 다른 물체인 몸과 관계성 속에 있다. 몸을 가진 주체가 삶을 살려면 주위의 몸과 생태환경의 몸과 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게 하는 여러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건강은 만물과의 적합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건강과 행복의 근원은 자연에서부터 온다. 이것이 선진국가일수록 더 돈이 아니라 자연이다. 돈이 아니라 건강이고 돈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돈을 좀 적게 쓰고 벌더라도 건강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소통하고 즐거움을 가지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언어를 이제 다시 몸 얘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언어를 듣고 말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을 형성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이야기들,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전국과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를 가진 마을 주민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기본적 사고 구조를 우리 마을 안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주체성 중에 내부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구조, 맞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 세계적 구조라는 적어보면 글로벌 캐피탈리스틱한 그러한 스트럭처, 구조, 경쟁주의, 돈에 만든 이런 것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깊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이면서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 구조나 현실 안주적인 보수적 사고 구조 속에 마을 주민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자연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보수적 사고, 그 자유주의적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바깥의 구조를 안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깥의 구조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라면은 우리 나도 모르게 주민들도 그렇게 순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을 주민들은 이기적인 주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체인 마을 주민들이 이기적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는 항상 분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분열되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가진 마을 주민들은 결국 무엇이 궁극적으로 복된 것인가를 직감합니다. 그것은 자연과 함께하고 비록 조금은 가난하더라도 자연을 즐기며 그 속에서 협동하고 자립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가능하고 그것이 좋은 삶의 지름길임을 그 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은 두 가지의 생각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박원사 선생님 말한 것처럼 영의 길과 육의 길,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는 육의 길이요 율법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슬러서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영의 길이 있음을 마을 사람들도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 목회는 이것을 중시합니다. 영의 길을 여는 담론과 이야기, 즉 언어를 개발하고 찾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주체라는 것을 목회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분열된 주체, divided subject 이런 말, 이거는 제가 정신분석학에서 많이 배운 겁니다. 특히 자크 라강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라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알랑 바디우, 알랑 바디우가 참 프랑스의 지금 대표적인 철학자가 됐습니다만, 자크 라강 같은 건 1901년생이고 81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거의 80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선원도 선생님이 1918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라강이 한 17살 위고, 그런데 저는 선원도 선생님이 이 자크 라강을 공부하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민주신학이 조금 더 바뀌었을 것이다. 주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열된 주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체를, subject라는 말은 사실 라강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말입니다. 이게 정신분석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1970년대에 민중은 역사의 주체다라는 말을 이미 담론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이렇게 딱 코인시던트하게 같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선원도 선생님이 항상 안테나이기 때문에 다른 철학이나 신학 공부를 많이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락강은 그 범위에서, 락강은 뭐 정신분석학자니까, 하지만 정신분석학자면서도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문학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락강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책이. 그래서 참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분열된 주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민주신학 얘기를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 민주신학이 발전한 것은 산업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산업선교가 60년대부터 시작돼요. 50년, 60년 시작해가지고 70년대 진보적인 산업선교가 되고, 예장 영등포 산설이 중심이었고, 인천의 감리교 산설이 중심이었고, 조화선 목사, 여기 조지성 목사,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었고, 저는 제가 민주학년 감옥 갔다 오고 나와서 제가 산업선교에 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김준호 목사도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쨌든 제가 그 산업선교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은 안 했지만 거기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민중신학자들이 산업선교 노동자들을 보고서 저분들이야말로 민중 진짜 역사의 주체다. 저분들이야말로 역사를 힐링해 줄 뿐이다. 우리들까지도 힐링해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병자고 그쪽은 치유자다. 주체는 거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객체다. 우리가 거기에 트레인 받아야 된다. 저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분들은 이 분열된 주체에서 과거에 쌓여있던 거를 많이 제거한 거거든요. 많이 제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말로 조금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면은, 임명진 목사 같은 분은 이제 말을 좀 걸걸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버스를 타고 그러면 영등포 산선 노동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야 공순아 하고 불러요. 야 공순아, 야 공들아. 그러면 노동자들이 굉장히 얼굴이 빨개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차림새는 꼭 대학생처럼 다녔거든요. 하지만 임명진 목사는 너희들은 노동자다라는 것을 자부심 가져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과거의 그런 걸 다 버립니다. 그 세상 속에서 들어왔던 그런 육적인 것들, 자본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 싹 버리고 노동자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운동에 앞장서죠. 그래서 이제 YH 운동이라든가 또는 동일방식 운동 이것이 유신을 넘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체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신학자들이 또 보는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진짜 민주과 민족을 위해서 투여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주체다. 그 학생과 노동자 농민들을 보면서 민중신학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이 주체다. 근데 이 민중이 주체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분열된 주체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그렇게 잘 싸는 민중들을 다 민중교회를 끌어들이려고 했거든요. 민중교회 끌어들이려면 민중교회가 역시 민주화라든가 또는 민중의 해방이라든가 이런 이념을 가지고 이 악의 세력이랄까 지배 질서를 포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민중 목회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민중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 같이 그렇지 않구나. 거기도 싸움이 있고 거짓도 있고 분열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이건 다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역시 민중은 항상 두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안에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이런 그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부분에는 다른 뭔가가 이렇게 갈급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된 거는 좋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거고 분열되지 않고 단일화됐을 때 정광훈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단일화되면 그 다음 명성교회 그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이게. 항상 옳지 않습니다. 이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항상 살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마을 목회를 할 적에도 항상 주민들은 이 양면성을 갈 수 있다는 거, 영과 육의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적인 그런 담론으로 육의 길을 갈 수 있는 저는 육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음란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러니까 율법적인 세상의 지배 질서적 구조가 들어오는 걸 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저는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육의 길은 멸망이요. 이거는 바로 지배 질서의 멸망을 얘기해요. 멸망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지금.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진리다. 이제 어쨌든 이 육의 언어라는 것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항상 우리를 육의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우리 안으로 끌어당기는 땡기는 그런 힘을 언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몸 안으로. 그렇지만 그러니까 언어는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언어는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언어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거죠. 언어도 앰비겨스하다랄까 애매모호한 사실 실체이다. 우리가 아주 위대한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다 열리고 시편을 읽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열리거든요. 그런 언어가 있는가 하면 백성의 언어, 육의 언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람도 선생님은 이제 그것을 몸의 언어, 진짜 훌륭한 진리의 언어, 실제의 언어, language of the real, 실제라는 거죠. 그 다음 진리, language of the truth, 진리의 언어. 또는 language of the spirit, 영의 언어. 근데 서람도 선생님은 language of the body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body라는 말을 제가 여기 그대로 얘기 안 하고 제가 좀 말로 좀 말씀드리면 바디를 보통 사람들이 소마, 우리 그리그로 소마죠. 그리고 영을 푸뉴마라고 하고 그다음에 플래시를 뭐라고 합니까? 사르크스라고 하죠. 사르크스. 근데 소마를 통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소마의 부활입니다. 그죠? 소마. 몸의 부활할 때 우리는 소마의 부활인데, 이 소마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몸. 이 몸은 뉴트럴한 겁니다. 그냥 중간 악한 것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몸은 물체예요. 그러니까 오게닉한 거죠. 유기체적인 거. 하지만 인간의 몸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인간의 몸은 언어를 읽을 수 있거든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서브젝트로 되는 건데, 그러나 이 주체가 되는데, 이 언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배 구조를 안으로 끌어넣을 수 있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형성하고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 없이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항상 반쯤의 생각일 수 있어요. 언어라는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쯤의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몸을 얘기하려다가 다시 몸을 다시 얘기하면은 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몸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몸이 우리를 약하다는 걸 알게 해주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몸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맞으면 엄청나게 우리 자신을 큰 사람으로 만들고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유일신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게 언어입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는 뭘 가르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피조성, 우리의 약함, 허약함. 결국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허약함과 언어라고 하는 우리를 굉장히 크게 훅가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그 양쪽의 힘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힘이, 몸은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우리를 그렇게 적당히 끌어주는 그런 역할하고, 육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게 영입니다. 영이, 진리가 우리를 또한 주체를 끌어줍니다. 언어가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는 그럼 어디 있냐? 그거 자꾸 대답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진리는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만은, 진리는 언어로 표현됩니다. 항상 시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 다음에 스토리로처럼, 스토리 라이크, 그 다음에 포에틱, 시적으로, 그 다음에 내러티브하게, 이야기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는다. 저는 그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항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런 언어적 구조, 그러니까 이야기적 구조를 갖고 있다. 담론적 구조가 아니라, 디스커시브 스트럭처가 아니라, 테오레티컬 스트럭처가 아니라 스토리적 구조를 갖는다. 진리라는 것은. 근데 어쨌든 김명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하여간 이 영, 이것이 진정한 주체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건 조금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념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로마에 가서 김명복 선생님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어요. WCRC, 월드 커뮤니언 오브 리폼드 처치라고, 개혁교회 연합 개혁교회, 옛날 월드 얼라이언스였는데 지금 커뮤니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명국 선생님이 이 WCRC에 너무 많은 역할을 했고, 너무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허전합니다. 김 박사님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로마의 어느 신학교에 제가 그래서 27년 가서 강의하게 되는데 10월 27일. 제가 김 박사님 글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연문을 써가지고 어저께 보냈습니다만은 제가 김 박사님에게는 그 아이디얼리즘이 굉장히 커요. 그 관념주의, 좀 안 좋은 개념이에요. 그 라이프가 그 서브젝트다,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바디가 없는 주체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은 이게 물체들 속에 있는 생명들이 주체성을 인정 안 하고 전체 온 생명은 누가 얘기했죠? 그 물리학자는 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김영 박사님하고 같은 세대 계신 분이 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였다가 은퇴하신 분. 그분 온 생명 개념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약간 아이디얼리즘에 속하는. 어쨌든 주체라는 것은 항상 언어와 몸 사이에 있어요. 근데 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있습니다.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몸을 굉장히 강조한 거는 선암동 선생님이 민주신학에서 선암 선생님이 6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70인데 60년 나보다 벌써 젊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이 가장 생각 많이 한 게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초, 그러니까 마지막 토대. 그래서 계시의 토대라는 말을 썼어요. 계시 토대. 그러니까 하부구조, 그 하부구조, infrastructure of the revelation, 계시의 하부구조. suprastructure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하부구조와 관련이 없이 이렇게 떠다니는 이념적인 세계. 근데 어쨌든 굉장히 물질 세계, 몸의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민주신학자들은 대체로 이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 몸의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영적인 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다 하나의 통전 속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밑에가 있는. 그래서 민중의 삶, 민중의 하부구조의 삶, 이것이 굉장히 민중신학에서는 핫한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 기후 변화의 시대에 최근에 뭐 엄청난 비가 내려서 홍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엄청난 히트 웨이브가 생기고 산불이 생기고, 이런 모든 그러한 기후 변화 속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민중이고, 가장 약한 존재들이고, 자연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오늘날 이런 안트로포시인이라고 하는 인류 시대, 인류가 지배하는 이런 시대, 이 시대에 우리 민주신학은 이 몸에 대해서, 물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된다. 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조금 해서 제가 녹색 경제 쪽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녹색 경제, 공유 경제가 저는 마을 목회에서 꼭 진행해야 되지 않나. 협동조합으로, 생산협동조합, 그다음에 분배, 석유협동조합,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 태양광, 이 신재생에너지. 저는 신안에 상암 선생님이 고향이지만 신안에 몇 기가와트짜리 풍력하고 태양광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민중신학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녹색 신문명을 신안에서 시작하자, 마을에서 시작하자, 이런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뭐 짧은 글인데 다 읽지 말고 이야기가 있는 마을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신학은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민담중에 김한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로 문장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김한국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이렇게 세상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체는 이야기와 깊은 관련인데
이야기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나눠주는 세상이 또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이야기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상상력도 제공해줍니다. 구조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마을을 만들었지만 개중의 이야기는 마을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진취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이처럼 무엇인가 구성해주는 힘을 가집니다. 이야기와 언어는 기존 자본주의 지배 질서를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진리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마을 목회를 위해서는 생명 중심의 새로운 이야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야기에 두 종류가 있는데 인간 중심의 이야기와 생명 중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인간 중심의 이야기, 소시오 바이오그래피였다고 한다면 생명 중심의 이야기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의 생명망과 관련된 인간의 이야기를 생명 중심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김영국 선생이 조에그라피, 조에가 만물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조에그라피라고 해서 인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서 만물 자체를 중시하는 그러한 것이 조에그라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깃들어 있는 마을, 이 마을 목회는 이 조에그라피, 생명 이야기가 넘치는,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이 깃들게 되는가? 생명은 어떻게 풍부하게 살아가는가? 마을에 생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조에그라피가 있기 위해서는 육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즉 자본주의적, 만문주의적 이야기를 극복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이것이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적인 약탈과 착취 경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날 글로벌한 자본주의는 자연을 약탈하죠. 자연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노동을, 인간 몸의 노동을 착취하죠. 이 조에그라피는 몸과 모든 피조물들과 연대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인간들 사이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런 만물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에그라피. 그래서 이제 이 조에그라피 안에는 마을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성공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감당이 나누는 그런 공유 공동체 이야기,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누고 차도 나누고 토지도 나누고 이런 거, 농기구도 공유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공유 경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조에그라피다. 그리고 집단적 지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다 조에그라피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체의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이 탄생하는가, 어떤 주체가 형성되는가, 이런 것이 마을 목회의 성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체가 마을에서 형성되는가, 예를 들어 쓰레기로 나오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가, 마을의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함께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겠는가 등이 주체들이 던져야 하는 질문들인데, 이러한 생명 살리는 주체를 만드는 것이 마을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체들이 생길 때 마을은 이제 도시들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을 민족 신학과 마을 목회에 대해서 권영환 교수님 강의해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좀 단축해 주셔서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예, 없으세요? 저기 질문이 아니고 예. 다 끝난 다음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네.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시간 되네.
두 분한테 감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고영규 목사님은 장청회장 할 때 저희 강사로 모시고 여러 번째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그 구국 기도회 같은 이런 기도회를 이제 하면서 그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대안도 하고 또 기독교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고성희 박사님께서는 그 주제 목민 목회와 마을 목회를 말씀할 때 보니까 요의 내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역시 교수님들은 교수님이야. 어떻게 저렇게 주제에 맞춰가지고 저렇게 정확하게 저렇게 이제 설명하나 이런 그 생각을 했고요. 이게 느끼점입니다. 또 하나는 권진관 그 교수님은 제가 태백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 차례 오셔가지고 뭐 지속가능 발전력이라든가 또 사회복지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엄기준 목사나 어느 제 이름 몇 개지 이상진 목사입니다. 예. 근데 오늘 민중신학하고 마을목회 요거 기가 막히게 정말 이 주제에 맞춰갖고 이게 틀어주시는 걸 보면서 역시 교수님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오 목사님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마을목회 했잖아요. 지역 선교가 그리고 사회복지 이뭐 마을목회하고 조금 이렇게 개념을 바꿨을 뿐이지 과거에 때 해보던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인데 이 어쨌든 마을목회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좀 정리하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런 포럼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오 목사님에게도 참 감사하다. 우리 오 목사님도 참 그 깊은 어떤 그런 거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구나. 감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상하게 잘난 척하는 것 같은 것도 있는데 완전 느낌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저도 은퇴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첫째는 오 목사님 좀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뭔가 좀 한국교회에 뭔가 기여를 하시려고 하고 특히 농어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희망을 던져주려고 하는 것,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격려 차원에서 이 자리에 왔는데 거기다 더더욱이 고성희 박사님이나 권직관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해왔던 목회도 그렇게 내가 엉터리를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유한도 이어지고 그러면서 역시 교수님들은 아주 이런 것들을 학적이라고 그럴까요? 잘 풀어서 참 우리가 일어가는데 큰 그 힘이 될 수 있는 뒷받침들을 해주고 계시구나. 뭐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평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제 느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